저번에 엊그저께 카톡에다가 제가 잠깐 말씀, 어젠가요? 어제 카톡에 잠깐 말씀 남겨드렸죠? 그거 보자는 겁니다. 11월 달부터 트럼프 대선 있을 때부터 이렇게 올라왔지만 제가 이제 3번 부추 끊어먹기 연말 윈도우 드레싱하고 다시 또 트럼프 트레이드도 오른다 하지만 세력들은 11월, 12월부터 이미 그때부터 끌어모으면서 단계적으로 다 철수했고, 제가 뭐 정확히 뭐 앞날은 모르지만 저 같으면 12월 한창 초순에 오르고 있을 때 종목별로 다 정리하고 피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쫄보라서 했는데 지금 어제까지 상황 보면 정확히 그 트럼프 뜬 날 다 잡아먹었죠. 오히려 지금 다우 같은 경우, 그나마 다우가 S&P 500하고 나스닥 중에서 최고로 지금 잘 생존해 있는 경우인데도 지금 나온 거는 뭡니까? 그 10월 10월 초에 올라왔던 그 수준으로 다시 백에서 돌아갔죠. 다우는 그래도 아직 보면 여기 밑에 제 이동평균선 파란색이요 50일선이고요. 녹색이 100일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200일선이에요. 근데 아직 200일선까지 다우는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S&P 500 한번 볼까요? S&P 500도 똑같죠? 지금 여기 트럼프 선거하고 그 다음날부터 빵 떠졌는데 트럼프 선거 당일, 사실 선거 결과 나오기 하루 전 거기까지 지금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여기도 9월 말, 작년 9월 말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돌아왔고요. 안 좋은 거는 제가 카톡에다 말씀드렸던 거, 200일선 밑으로 떨어지면 좋지 않다. 그래서 S&P 500은 그래도 강해요. 다우하고 아까 다우가 좀 섞여 있잖아요.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좀 섞여 있죠. 제일 우량주들. 그러다 보니까 한번 200일선 밑으로 첨벙 담궜었고 어제도 그 밑으로 떨어졌으려고 했지만 끌어올려갖고 뜨거 하고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문제는 빅테크들 있는 나스닥 100하고 기술주들 나스닥 종합이 문제예요. 확실히 빅테크가 지금 금년 들어서 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빅테크들이 많이 지금 분포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스닥 100을 보면요, 무섭죠. 2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제가 2월 21일까지 완전히 철수 끝마쳤다고, 그나마 단기 짤짤해 하던 헤지펀드들도 그때 영상에서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떻습니까?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죠. 잘 맞추죠? 제가 그 월가에 제 친척이 있어요. 맨날 전화해서 물어봐요. 너 오늘 솔직히 말해. 어떻게 됐어? 농담이고요. 21일 2월 그 마지막 주 되기 전에 셋째 주말에 확실히 그나마 남아있던 놈들도 손 다 털고 완전히 철수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말든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고요. 시장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문제는 나스닥 100이 지금 떨어질 때 그저께 3월 4일날 한번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첨벙하고 200일선에 발 담궜다가 어뜨거 뜨더니 그 다음날 첨벙 떨어졌고 어제 말아 올렸는데도 200일선을 넘지를 못했어요. 이 모습 좋지 않죠? 왜 좋지 않냐면요. 종합 보고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종합입니다.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하고 달라갖고 50일하고 200일선을 단기는 50일을 보고 장기는 200일 이병 평균선을 보죠.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서 얘네들은 시장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면 50일하고 200일선이 역교차할 때 얘기를 합니다. 골든크로스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요. 자, 나스닥 종합이 지금 보니까 똑같죠. 나스닥 100하고 떨어졌다가 올라왔지만 내려왔고 어제 말아 올렸어도 200일선을 탈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안 좋냐면요. 우리가 쭉 보통 나스닥을 그동안 사실 미국 주식시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절에 나스닥이 대장이었죠. 근데 나스닥을 보시면 항상 200일선 많이 떨어져서 한번 조정이 온다. 그게 건강한 조정이든 뭐 단기적인 충격이든 간에 할 때도 200일선을 방어해냅니다. 여기 보이시죠?
2023년 10월 달에 시장에 길티체 폭락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동성 위기, 신용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고 굉장히 위기에 빠졌을 때도 200일선을 지켜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맞죠? 제 말이 맞죠? 펑 빠졌다가 며칠 있다 올라와요. 그래서 보통 50일선도 그러고 100일선도 그러고 200일선도 그러고 특히 200일선은 마지막 지지선이기 때문에 200일선까지 떨어졌다 하면 그때는 기계적으로 저가 매수가 프로그램 쪽으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정말 앞날에 비관적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은 200일선에서 기계적으로 사는 펀드들도 꽤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전에도 한번 이거 언제입니까 또? 작년 8월 달에도 갑자기 경제지표 막 안 나오면서 상반기까지 다 털었던 기관들이 어이구 무서워 미국에 뭐 경기 침체 오나 뭐 어쩌나 핑계대면서 도망갔던 적이 있었죠. AI 다 버리고 엄청나게 떨어진데 그때도 뭡니까? 200일선 닿자마자 그때부터 끌어올려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200일선 닿는 순간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0일선에서도 회복을 못하고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바로 우리가 많은 아픔이 있던 2021년에 그 한 해는 정말 죽을 맛이었죠. 쫙 1년 내내 떨어진 적이 있었죠. 2021년에 4년 전에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색 200일선을 맨날 짚고 올라가다가 그거 뚫고 못 내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장기적인 큰 하락이 한번 오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200일선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자, 나스닥을 봤을 때 아직 다우하고 S&P 500은 괜찮지만 나스닥을 봤을 때는 지금 모양이 좋지가 않네요. 그러죠? 요거 앞으로 다음 주 일주일 안에 판가름 날 확률이 그래서 높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모습의 세 줄 요약입니다.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한번 시장 보시죠. 어제 시장이 반등했죠. 어제 시장 반등한 거 이유를 뭐 파월이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 해줬다. 그거에 힘을 받아갖고 파월이 딱 발언하기 시작한 미국 현지 시간 12시 반인가? 그때부터 쫙 올랐다. 파월 덕분에 살았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헛소리고요. 좀 회원 영상 때는 건방져지는 거 아시죠? 귀엽게 봐주십시오. 설마 헛소리겠습니까? 맞는 얘기인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파월의 얘기를 봤는데 절대 시장에 좋은 얘기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파월 풋이 나오거나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막 자산시장이 이렇게 막 자꾸 S&P 500이 200일선 막 첨벙첨벙 나스닥이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뭐야? 자산시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식시장 떨어지면 트럼프 체면이 뭐가 됩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주식시장 살려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파월이 연설하는 자리에 나와서 만에 하나 앞으로 좀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위험한 것 같으면 관세 때문에 막 위험해질 것 같으면 그때는 언제든지 내가 나서서라도 어떻게 좀 금리를 인하해주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얘기 은근히 기대했거든요. 근데 파월이 어제 한 얘기는 완전히 그거를 꿈도 꾸지 마라 못 박는 얘기였어요. 뭔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자시고 내가 볼 때는 미국 경제 지금 튼튼해. 아무 문제 없어요. 야, 오늘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아이고 안 좋기는 야. 이 정도면은 배가 빵빵하지. 뭘 그렇게 니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아서 그러지. 지금 실업률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어. 아주 좋아. 딱 좋아. 인플레이션도 물론 앞으로 트럼프가 뭐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까지 그런 면은 안 보이고 오히려 시장은 아주 미국 경제 튼튼해. 아무 문제 없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 연준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신중하겠다. 여기 보세요. 금리나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파월이.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트럼프 정책 명확해질 때까지는 정말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여전히 좋은 위치다. 우리가 신중함에 따른 비용이 아주 낮다. 경제가 좋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중함에 따른 비용이란 건
곧 다음 주에 있을 18일인가 19일인가요? 그때 미국 FOMC에서도 우리는 금리 동결하겠다. 금리나 꿈도 꾸지 마라. 아직은 아무리 괜찮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금리 더 이상 인하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하겠다. 그러다 나중에 침체 오면 어떡해요? 진작 움직였어야지. 아니, 그때 가서 움직여도 아무런 비용, 치러야 할 비용이 없어. 신중함에 따른 비용, 위험 부담이 아주 낮아.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 좋아. 이 사람들아, 뭐 지금 주식시장 출렁였다고 나한테 와서 징징대고 파월 밑에서 삽질 풋으로 좀 도와줘요. 트럼프가 안 도와주니까 하는데, 아이고 이 엄살쟁이들. 어제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장은 사실 뭡니까?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도 주식시장 나 안 쳐다본다 버린 거고, 파월도 뭔 엄살이 아무렇지도 않고만 한 거기 때문에 더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올랐죠? 오후 들어서 오전까지는 쭉 떨어지다가 시장이 오전까지는 쭉 떨어지다가 여기 딱 보세요. 금요일날 오전 내내 쭉 떨어지다가 오후부터 쫙 올라서 말아 올렸죠? 이거 보고는 파월이 딱 등판한 시간하고 맞네 해가지고 나중에 월가 꾼들이 또 오늘 시장이 왜 올랐죠? 그거 이제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거 다 받아 적는 특파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냥 학교 선생님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이 진리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가만히 파월 말 뜯어보면 마지막 희망 바지에 매달리면서 그전까지 모건 스탠이나 그런 데서 여러분 이번에 S&P가 어디까지 딱 떨어지면 틀림없이 파월 풋이나 트럼프 풋이 나올 거예요. 걱정을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고 그 강세론자 톰리 씨도 걱정 마라. 앞으로 엄청나게 랠리가 한번 나온다. 왜? S&P나 나스닥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게 해서 조정이 오면 거기에 여론의 압박을 받아갖고 트럼프가 나서든 파월이 나서든 다시 시장 끌어올려준다. 걱정 마라. 했었어요. 그저께까지. 근데 어제랑 그제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도 주식시장 어쩌라고. 나 안 봐. 거기 뭐 나한테 왜 그래 하고 토니 스콧 베센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나와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떨어지고 지금 우린 그런 거 안 봐요. 우리 월스트리트 안 보고 메인스트리트 봐요.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 이거 당분간 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몇 달 뒤에 보세요. 잘했다고 칭찬할걸요? 그런 얘기 해가지고 트럼프가 주식시장 살려주겠다는 기대가 확 없어졌고 어제 파월을 은근히 기다렸는데 파월도 나와서 뭔 헛소리 아무 문제 없구만 지금은 했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말아올린 건 왜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일선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들 기관들이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여기다가 걸어두고 오후부터 매수세가 들어온 게 딱 그 시간하고 맞아 떨어졌을 뿐입니다. 순전히 어제 올라온 건 200일선 밑에서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지려고 지금 하는 마음에 들어온 그냥 자동적인 매수세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얘기. 뉴욕 증시는 단기에 너무 많이 과매도된 상태다.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4 밑으로까지 내려왔었다. 그러죠? 지금 보면 지금 밑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밑으로 가면은 그때는 정말로 이 RSI만 보고 초보자분들 이때는 팔고 이때는 사고 하면 세상 간단하네 라고 그렇게 큰 노하우가 생긴 것처럼 하시는 초보자분은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이제 뒤통수 맞죠. 자, 어쨌든 그 정도로 기관에서도 펀드나 그런 데서 자동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만한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별것 아닌 멘트에도 반등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사실 별것 아닌 멘트 정도가 아니라 시장의 마지막 희망, 지푸라기 같은 희망도 매몰차게 걷어차버리는, 뻥 차버리는 그런 매정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어제 오히려 오전 떨어진 걸 오후에 말아 올렸다는 건 200일선에서 나오는 자동 매수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을 지켜봤는데 실제로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물가 지표들 나옵니다. 근데 다음 주가 흥미진진하겠죠. 매번 새롭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찍고 예전같이 올라올까? 아니면 밑으로 푹 떨어질까? 예전 막 21년도처럼.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저기 총각도사한테 보살님한테 물어봐도. 하지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팩트에서 여러 가지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방향성은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굉장히 애매한 상태예요. 사실 이게 지금 예전 같으면 이게 많이 지금 들어와서 떠야 돼요. 이거 한 번만 닿는 순간. 근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첫째, 실제로 시장에 더 이상 하방으로 팍팍 떨어질 만한 실제적인 위험은 아직 하나도 나타난 거 없습니다. 관세 때문에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데 그 영향은 아직까지 실물 경제에 나온 거 없어요. 그러죠? 정말 뭔 일 터졌다. 갑자기 막 GDP가 팍 떨어졌다. 마지막 확정치가. 어디 막 뭐 기업들 우리가 보는 큰 기업들 막 여러 개가 막 매출이 막 반토막이 났다. 아니면 물가가 계란값 조금 올랐지만 그거 말고 전반적인 막 PC나 근원 물가가 다시 막 4%대로 쳐올랐다. 그런 일이 생기면 빡빡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아직 그런 거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 그냥 불안이에요. 앞으로 행여나 몇 달 안에 그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순전히 그런 불안 심리만으로는 저기서 더 떨어지긴 힘듭니다. 맞죠?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진짜 경기 침체 지표들이 확실하게 나오거나 지금 경기 침체 지표라고 나오는 거 해봤자 아직도 성장하는데 예전보다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예전보다는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실제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반등한다. 그것도 없어요. 또 관세의 영향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도찌의 그런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정말로 크게 팍팍 늘었다. 그런 유의미한 실업률의 증가나 기업 매출이 팍팍 줄어드는 징표는 아직까지는 실제 나타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두려움과 불안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이런 것들을 먼저 선반영한다고 해도 내일부터 200일선 아래를 쭉쭉 더 내려간다?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죠? 사실 단기에 그러면은 아직 그런 일이 닥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막 많이 겁을 먹고 이렇게 쭉쭉 빠졌냐. 여기에는 정말 그렇게 겁낼 만한 일 아직 벌어진 게 아닌데도 왜 이렇게 빠르게 순식간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훅 떨어졌냐, 과매도가 됐냐라는 거는 일단은 자금의 흐름이 유동성, 투자 자금의 흐름에 좀 그게 변화가 있었죠. 아시죠? 2월부터 뭐냐면 현재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유럽이나 중국 시장이 작년에 바닥 오브 바닥을 봤던 애들이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유럽이나 중국이 미국보다 돈을 더 풀려고 그래요. 트럼프는 자꾸 미국의 돈을 더 긴축으로 줄이려고만 하는데 유럽은 왜 풀려고 합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뺀다 하니까 나토가 허겁지겁 방위비를 막 유럽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 때가 왔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다 일어났던 일이 유럽, 특히 독일 같은 데서 독일도 이제 전범국에 그런 걸 완전히 다 벗어 던지고 일본처럼 어마어마한 방위비 증액을 하면서 국가 사업을 일으키겠다. 그러고 있어요. 프랑스도 그러고 모든 나라 유럽이 다 그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하자. 미국 없어도 우리가 유럽을 지킬 수 있도록 돈들 내. 방위산업 다 투자하고 뭐하고 막 하자.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엄청난 재정 부양책이 나올 거예요. 국가에서 돈 풀어서 어마어마하게 유럽 전체가 특히 유럽에서 제일 부자인 독일이 그거를 하겠다고 지금 거의 십몇 년 만에 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어디선가 돈을 엄청나게 푼다. 미국의 뉴딜 사업처럼 유럽에서 풀려고 한다. 근데 유럽의 주가는 작년 하반기에 미국만 다 좋아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저평가돼서 떡나게 썼다. 그리 다 몰려가는 거죠. 중국도 그러죠. 중국은 일단 딥시크가 나오면서 중국의
빅테크들이 미국 빅테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돼 있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국 빅테크로만 오고, 근데 중국의 빅테크도 보니까 야, 오픈 AI하고 성능이 똑같은 딥시크를 활용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뭐가 막 나오고 지금 요새 난리가 나죠. 글이 다 몰려갔는데 시진핑까지 양회 3월 초에 양회에 나와가지고 엊그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중국 올해 진짜 돈 좀 풀자. 힘들어도 돈 좀 풀자. 왜? 올해 기술 굴기, AI, 빅테크, 내수 진작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올 한 해 1년 안에 내년까지 2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싸움과 양자 컴퓨터 싸움이 되면서 1, 2년 안에 기술 패권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고 추월할 수도 있는 게 앞으로 1, 2년 안에 벌어집니다. 빠르면 1년이에요. 왜냐하면 양회에서 그렇게 엄청난 펀드를 만들고 돈을 투자해서 지금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두 분야가 앞으로 미래 기술, 핵폭탄만큼 중요한 건데 패권에서 두 개가 똑같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이고, 그러면은 트럼프 극우 세력들이 이제 중국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은 진짜 중국한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합시다. 그런 말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그렇게 또 돈을 풀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불확실성, 재정 긴축 그런 거보다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유럽하고 중국으로. 그래서 급격하게 미국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돈 빼가지고 차익 실현한 다음에 어디? 일단 유럽하고 중국하고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빠진 거예요. 사실 뭐 침체가 온다 어쩐다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침체가 안 올 것 같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미 침체에 빠진 나라가 중국이고 유럽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빼서 그리 갔죠. 단기적으로 몇 달치를 보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빠진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를 봐야겠죠.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 앞으로 조금 더 변동성의 시대로 갈 것 같다. 저는 요 밑에서 또 다른 박스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윗박스권은 내려갔고 또 다른 아래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시장은 이제 한 달 사이에 2월 한 달 그동안 물론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장난 아니다. 여러분들 1월 말에 설날 연휴 귀성길에서도 제가 트럼프 정권의 불확실성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트럼프가 이번에는 트럼프 2.0 2기는 달라졌다는 걸 시장은 점점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1월 말부터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아니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을 자기들 재미만 봤죠. 개미들한테 다 넘기면서. 하지만 이제는 개미들도 알아요. 지들 다 철수했으니까 양심 고백하는 거죠. 기관들이 뭘 알게 됐습니까? 이제 3월 들어서는 시장의 트럼프의 관세가 장난이 아니구나. 단순히 협상 도구가 아니구나. 이제는 인정해야죠. 1기 때는 트럼프가 사업가적 면모를 풍겼지만 이제는 그때와 달리 지금의 관세 정책 아래에는 뭐가 있냐? 그 밑에 마가 극우파가 원하는 미국 1국으로 세계가 피라미드처럼 다시 재건되는 신제국주의, 신팽창주의를 지향하는 미국판 시오니즘의 정치적 야욕이 지금 이 관세 정책 아래 깔려있다. 정치에 깔려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이런 무리한 관세 정책, 고집스러운 정책들 때문에 미국에도 경제적 부작용이 오고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일시적인 고난이 오는데도 그래도 거기에 예전 1기 때와 달리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것처럼 지들 고집을 끝까지 세울 것 같다라는 거를 시장도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그런 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매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 넘어 산이죠? 매주 하나씩 이미 4월 초까지 4월 2일까지 다 지금 관세들이 예고가 돼 있는데 4월 2일부터가 사실은 진짜 시작이죠. 상호 관세라는 게 나오고 전 세계에 대해서 지금처럼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 유럽에 대해서도 계속 앞으로 나올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상황은
그럼 앞으로 매주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상반기 내내 새로운 관세 정책과 협상은 계속될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만 남았다. 즉 당장 현실적인 충격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식간에 200일선 밑으로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 이런 경우는 급하게 치고 반등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 그렇게 금방 회복하고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만 이제는 실제로 트럼프가 이 모든 정책을 일기 때처럼 없던 일로 하고 이 정도 타결을 받다 하고 완전히 뒤집거나 아니면 경제 정부와 연준 등에서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 도와주는 이른바 트럼프 풋이나 파월 풋이 나와야만 찍고 바로 올라가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어땠습니까? 현재의 미국 경제로서는 그렇게 도와주려면 정말로 빠른 경기 침체가 미국에 와야 돼요. 근데 말로만 경기 침체하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항상 그때그때 빡 오르지도 못하고 좀 괜찮아지려나 아직 별일은 미국 자체에 없는데 하면서도 매주 저렇게 트럼프와 그 밑에에서 관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맨날 또 걱정했다가 그 다음 날은 살아났다 하면서 지지부진 변동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이 밑에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럴 확률이 높다고 지금 보고요. 어제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요새 지금 화내고 있죠. 여러분들도 짜증나죠? 저도 요새 짜증나요. 이 기사들 할 때 뭔 쓸데없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 평소에 2배. 원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2배로 들어가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날마다 이 할아버지가 말을 바꿔요. 지금 이번 주 내내 말을 바꿨죠? 날마다 너 이만큼 관세 매길 거야. 그 다음 날은 없던 일로 하고 이만큼 미룰까? 그 다음 날은 근데 이만큼은 또 매길 거야 했다가 근데 요건 살려줄 거야 했다. 또 어제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아니면 내일 또 다음 주에 뭘 매길 수도 있어. 정신병자 아니에요. 정신병자 맞죠? 자, 양국의 정상들이 한 말입니다.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이 관세 부과하는 이유가 협상단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변해. 협상하면서 지금 승질이나 못 참겠다 이거죠.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명확히 모르겠다. 협상단끼리 양쪽에 딱 앉아갖고 3시간 회의를 했는데 펜타닐 이민자 그게 문제야? 알았어. 내일 다시 얘기해보자고. 내일 만났는데 그날은 또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그거지만 또 웅얼웅얼 하면서 딴 핑계를 대? 아니 계속 날마다 바뀌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확실히 해주겠다? 이민자들 못 넘어가게 우리가 이만큼 하고 펜타닐 이만큼 이 정도면 되겠어 했는데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참 그날은 내가 시간이 없어 말을 안 했는데 니네 멕시코 캐나다 참 이것도 문제야. 날마다 말이 바뀐다 이거죠. 우리가 겪은 문제는 뭐냐? 미국 대통령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나는 워싱턴의 동료들과 좋아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은 뭘 원하시나요? 라다가 물으면 항상 듣는 얘기가 미국 측에서 뭐라고 하냐?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그렇죠? 결국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시스템에는 오직 한 명의 의사결정자가 있더라. 그게 누구냐? 트럼프 혼자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미국 측하고 협상단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초안을 만들고 이거면 되겠지 해도 그 다음날 저 80 먹은 노인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이놈들 내일 당장 관세 다시 매길 거야 하면은 없던 일이 돼버린다. 협상이. 이게 뭐냐 도대체.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는 결국은 협상단이 아니라 트럼프가 유일하게 아는 한 명이다. 이러는 거죠. 회담이 어떨 때는 펜타닐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어떤 때는 이민 문제가 주된 논의되다. 그 어쩔 때는 다음 날은 무역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요구사항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정확히 말을 안 해 이 자식들. 니들 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할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근데 그걸 정확히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흔들면서 계속 희망 고문하면서 협상에서 덤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국경에서 이만큼 해준다고 하네. 그러면 나야 땡큐지 하고 시간 끄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얻어내는 것보다는 상호 관세든 뭐든 해가지고 예전하고 다른, 일기 때하고 다른 전 세계에서 세금성으로 걷어들여가지고 식민지처럼 다 만들겠다. 몽고 대제국이 다 이렇게 다 고려나 뭐나 다 점령해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경제, 전쟁, 침략을 지금 계속 해나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협상을 하면서 맨날 이거저거 펜타닐이 어쩌고 이민자가 어쩌고 핑계를 대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막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역시 우리 형님은 협상의 달인. 멋있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상 멍청한 짓입니다. 그 나라에 신뢰가 없어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여론은 더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이걸로 해서 캐나다나 멕시코한테 뭔가 의외의 덤으로 뭔 다른 정책적인 도움이나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오늘은 여기다 관세 이만큼 매기겠다 했다가 내일은 없던 일로 했다가 날마다 오락가락 하면요. 미국 기업들이 작살납니다. 미국 기업들이. 그러죠? 불규칙한 관세 정책이 나오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으면 미국 기업들,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결정을 계속 미루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관세에 얼마큼 어디에 매기겠다. 한결같이 가면 그걸 피해서 우회적으로 어디에 다른 원자재를 얼마큼 우리가 지금 거기다 바이어들한테 전화해서 미리 뭐 물건 확보하고 할 텐데 바로 취소해야 돼. 어제 했던 얘기 없던 일로 합시다. 왜 또요? 우리 할아버지가 또 뭐 갑자기 그거 없던 일로 혹은 뭐 오늘은 뭐 목재? 뭐 농산물? 뭐 이상한데 낙농업? 뭐에다가 또 관세 매긴다고 지금 거기다가 바이어들한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디다 얼만큼 투자하고 예산을 얼만큼 이번 달 해갖고 뭐 해외 어디에다 주문해서 얼만큼 들여오고 판매 계획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죠? 고스란히 기업들의 손해로 지금 이미 돌아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모든 무역 정책이 미국 기업들한테 혼란과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자신들이 거래하는 제품이 트럼프 관세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누가 전화해줘서 알아요. 어이 김 사장 어떡하나 자네? 뭘? 오늘 뉴스 보니까 자네 그 회사에서 파는 거 그 관세 내일부터 250%. 뭐? 누가 그래? 지금 틀어봐. 저 KBS에 나오잖아. 몰랐어? 아무런 우리한테 뭐 상무부에서 공문 온 것도 없고 우리 아무것도 몰라. 국가정부에서 뭐 우리한테 공문 온 거 하나도 없어. 속이 터지는 거죠. 속에서 열불 나는 겁니다. 맞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공급망 조정도 해야 되고 공장 이전해야 되나 제품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되나 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바보짓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 극렬 지지층들은 잘한다 역시 할아버지 이렇게 몰고 가는 건데 결국은 실제 메인스트림의 경제를 보고 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는 마가의 경제정책을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최선이야 하는 그 고집을 가지고 지금 모든 걸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얼마 전에 얘기했죠? 내 관심은 증시가 아니다. 무역 불균형이다. 지금까지는 트럼프는 예전에는 트럼프 됐으니까 친기업 대통령 감세하고 규제 완화해주겠지. 그래갖고 작년 12월부터 11월 당선되자마자 그때부터 쭉 끌어올렸죠. 그렇게 시장 선동하면서 관세에 대해서 뭐 한다고 나와서 1월 말부터 1월 20일부터 나와도 그거 다 협상용 카드입니다. 월가에서 계속 그랬죠. 하지만 지들은 다 철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는 뭐냐. 실제로 관세 부과를 추진하자 증시는 드디어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제까지 상승분을 석 달 동안의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JP모건도 그전까지는 관세는 협상용 딜이다 했다가 어제 관세 협상 가능성은 이제 없다. 내가 볼 때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보니까
협상의 가능성은 앞으로 절대 없어 보인다. 시간 끌기일 뿐이지. 전술적 약세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3월 4일 들어가지고 3월 4일부터 멕시코하고 캐나다 얄짤없이 25% 때리겠다 했다가 그날 근데 사실은 4월 2일까지 또 내가 한 달 또 연기해볼게. 트럼프가 하루 만에 또 말 바꿨죠. 원래 그럼 시장이 빵 떠야 돼요. 근데 그날 시장이 더 크게 빼고 도망갔어요. 되게 웃겼죠 그날. 하루 만에 관세를 다시 또 뭐 살짝 유예하겠다 말을 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진심은 아니고 협상으로 막 흔들었다 놨다 하는 거지. 결국은 앞으로 관세는 매길 것 같고 또 상호 관세도 나올 것 같고 일기 때하고는 다른다. 협상용 딜이 아니다 하니까 더 이상 저런 거에 속지 말고 빼자 하고 뺐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200일선에서 다시 쫙 살아나려면 트럼프가 시장을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영 그런 것도 없고 파월도 뭔 소리 이거 아무 문제 증시는 내가 알 바 아니다. 시장은 메인스트림 경제는 미국 경제는 아직도 튼튼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기도 힘들겠죠 앞으로. 주가 하락도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S&P 500이 5,783포인트 딱 떨어지는 순간 트럼프가 나와서 뭔 얘기 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놈들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일 없었고요. 심지어 트럼프가 나와서 기자가 물어봤어. 여기서 사인할 때 주식시장 떨어지면 트럼프가 그거 신경 써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할아버지 신경 쓰나요? 물어봤더니 나 신경 안 쓴다. 나는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요새 뭐 몇 시에 주식시장 문 여냐? 나는 그것도 모른다. 지금 썸머타임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매우 강한 국가가 될 거다. 좀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그런 거는 괜찮다. 라고 직접 얘기를 했고 어제는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증시가 이렇게 폭 나가는데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냐? 아이고 그거 월가 금융가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놈들 다 엄살 떨지만 다 지속을 내가 월가에 있어서 봐도 안 하는데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어. 어차피 당하는 놈들은 개미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기업하고 소비자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에 우리는 신경을 쓰겠다. 실물 경제 이렇게 하겠다. 어제도 한 번 더 얘기했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하도 이거 지금 희망 고문하면서 또 물어본 거예요. 누가 어제 또 다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시장이 떨어지면 예전처럼 트럼프가 나와서 좋은 말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트럼프 풋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재무장관이 직접 트럼프 풋 같은 소리 하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거품도 빠지고 경제 디톡스가 필요해. 트럼프 풋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나스닥이 조정 국면에 빠졌는데 앞으로도 당장 미국 증시에 뭔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이 있고 튼튼합니다. 미국 경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예전처럼 누가 나와서 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없을 거다.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매주 관세 충격이나 또 트럼프 정권의 불확실성은 날마다 더 강도가 심해지는 지옥 같은 나날이 펼쳐질 거다. 짜증나겠죠? 그러다가 크게 한번 어디서 대차게 트럼프 한번 붙자고 감정이 격화돼서 감정 싸움에 진짜 주먹질로 가는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그때는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크겠죠? 네. 오늘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 핵심 요소로 이미 자리 잡았다. 여러 가지 지금 이 정책들을 보니까 이는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지속할 정책 기조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걸 명심하고 잘 적응하십시오. 이제 와서 지들은 재미 다 보고 이제 와서 착한 척 알려주죠. 네. 자, 하지만 저런 짓들은 지금 아직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문제는 않았지만 아까 본 것처럼 소비자 기업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고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관세 같은 것 때문에 뭐 경기가 침체되거나 인플레이션 재반등하다 걱정 마라 얘기를 하지만 소비자 기업 신뢰는 계속 이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지 소로스의 투자 책임자분께서 그런 뜻깊은 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안 도와주면 파월이 먼저 선제적으로 너 작년 8월에 그랬잖아. 작년 8월하고 9월 그때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막 선거 대선 전에 싸울 때 그때 미국 경제 지금보다 더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 지표 8월하고 9월에 지표 한두 개 갑자기 안 좋게 나왔죠. 근데 겨우 지표 한두 개 가지고 뭐 움직이겠어 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트럼프가 그때 파월이 금리 인하 시작해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번에도 요즘 경제 지표가 미국이 이렇게 막 위험하게 나오니까 예전 작년 8월하고 9월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서 막아주실 거죠? 파월 형님? 했더니 파월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해리스 누나 때문에 내가 그랬지. 니들도 다 알면서 뭘 그러냐. 지금은 절대 안 해줄 거임. 메롱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항상 불안한 상태가 될 거고요, 시장은. 아랫박스권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제2의 변동성 장세로 가게 될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절대 투자 권유 아니고요. 저는 주식시장에 지금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매번 새로운 관세 정책이 나올수록 새로운 무역 관련 국제 분쟁거리가 나올수록 그때마다 지지부진 가다가도 한 번씩 그걸 충격을 흡수하느라고 좀 끙끙 앓을 때가 한 번씩 오겠죠. 이른바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의 판도를 단박에 방향 전환해 줄 기대도 이제는 별로 눈에 보이는 가시권 안에는 없다라는 겁니다.